안녕하세요. AI, 빅데이터, 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연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뇌파를 위한 뇌파 이어폰, 편안한 심장 신호를 위한 IoT AI 의자, 고통 없는 혈압 추정을 위해서 라이프로그 체중계, 14,000명 농촌인 분들의 설문을 분석하기 위한 AI, 모두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연구들인데요. 이 각각의 데이터 개수를 세보았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14억 개, 1억 2천 개, 3억 6천 개, 350만 개. 제 연구 사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인공지능인데요. 이렇게 의자에 앉기만 했는데 심장 박동이 보입니다.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들이 심장이 혈액을 우리 몸으로 보내줄 때의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측과 같은 특정 지표들을 추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왼쪽과 같이 센서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중간과 같이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특징점을 추출하게 됩니다. 스마트워치에서 1분당 심장박동수 같은 것들이 이제 숫자화되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제가 수면 관련 연구를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제가 바라본 빅데이터의 세계적 추세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학습해 가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 세계적 추세 중에도 빅데이터 직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알면 이 빅데이터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죠.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석가죠. 데이터 엔지니어, 공학자입니다. 과학자의 경우 머신러닝 아주 기본이고요. 파이썬이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해 나갈 때에 그때까지 쌓아온 연구 경험,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혹은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툴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수의 비즈니스 기반 학과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학과 데이터라는 것이 접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공학자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툴도 다룰 줄 알아야만 합니다. 국내 사례를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기업, 카카오 모빌리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역시나 세 가지 직군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가장 오른쪽부터 1, 2, 3, 요 세 분의 그 직군이 나눠져서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직군을 나누기 전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직군을 나누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직군을 나누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데이터 사이언스의 앞에 빅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사이언스의 준말이 빅데이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사실은 가장 전망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커리어라는 분은 어떤 시스템을 패턴화하고 자동화시키고 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장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계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필수 요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 경험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진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이 셰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데이터 분석가는 많아요. 그리고 많이 뽑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 대기업 수요가 있는 것인데요. 통계 전공이 아니고 그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 SDS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나 이 치프, 그거의 대장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경험해 보았는가 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일단 고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도 도시공학, 천문학 등등으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가야 할까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최근에는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규모와 다양성과 속도에서 벗어나서 과연 그것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가, 정확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분석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실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히 데이터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관점 만들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다라는 말보다는 관점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된다는 표현이 더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되게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는 것이 데이터 직군인데 그 중에 만약 데이터 과학자라면 그런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고요. 그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 관점일 수도 있고요. 경영자 혹은 그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 분들과의 관점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회사들의 인재사항을 정리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항목화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 내용을 곱씹어 본 사람, 충분히 내재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레벨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에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히 소화되지는 못하죠. 우리가 지금 갑자기 가장 높은 난이도의 공모전에 나간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뛰어넘어서 배울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필요성을 찾아냄으로써 그 도메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또 최근에는 그 심리라던가 그리고 이런 최적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파이썬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학습의 영역에서 만약에 머신 비전, 즉 어떤 생산 시설에서 영상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결함을 발견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대상을 검출해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영상 처리 기술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 분석 기술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진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파이썬에 접목해서 말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기초가 되는 파이썬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비전의 약자인데요. 다음으로 이렇게 영상 처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그 기술과 접목을 해야 하는 거겠죠. 이때 전 처리라던가 혹은 후 처리라던가 관리라던가 그런 것을 해낼 때에 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가 혹은 점점 확장이 쭉 되면서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처리하는가 그런 기술들을
익혀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특정 직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직군을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본인의 그 통찰, 그 지식 범위를 넓혀놓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 이미지 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검출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공항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인 것을 인지하고 우리 온도를 재주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에서 이런 영역 추출, 검출 등을 해주게 되고요. 위와 같이 표현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이 흑백 사진과 같은 윤곽만 있을 때 과거에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색을 칠한다거나 이런 정보를 증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봤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딱 정해진 데이터면 관심 있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실 거란 말이죠. 한번 제가 그 범위를 좁혀봤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기기, 이런 드론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Hold down the launch button. 이렇게 소형의 귀엽고 다루기 편할 것처럼 보이는 드론이 안전하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드론은 이렇게 다양한 지점에다가 정보를 취득을 해서 어떻게 날면 될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만약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우측과 같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교환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바퀴가 있고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왼쪽 아래와 같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이것은 TV라고 지금 이 물체를 인지한 거죠. 또 다음과 같이 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잡아냈고요. 사실 얼굴을 만약에 트래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얼굴로 잡아가면서 이것이 이 움직이는 것을 아마 이 카메라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데이터라고 해서 이 모니터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실물을 통해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증폭하고 장기 기억으로 더 재밌게 배우실 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할 때에 이 분산 컴퓨팅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점점 정말 다루기 어려울 만큼 확장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저널의 글을 한번 볼게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이 분산 시스템인 하드 프로젝트의 일부를 목록에서 삭제한 겁니다. 독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축소했냐면 나머지 언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독보적으로 축소가 됐어요. 자, 구직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봤을 때 파이썬이 단연 1등이었고 그 다음 이 SQL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었고요. 쭉 가다가 생각보다 낮은 순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4차 산업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기술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봤더니 이 오래된 기술의 이 일부가 하락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산 시스템이라는 개념도 사실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10년의 빅데이터와 지금의 빅데이터의 정의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기술들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되는 거죠. 분산 시스템,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경영진들의 말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스파크의 인기, 그것은 머신러닝이라는 중요한 상용 사례와 호환성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둡과 구분되는 점인데요. 과거에 사용되어 왔던 하둡이 이제 벌써 10년이 지나갔고 사용하기 어려우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파크 실행 방식이 훨씬 낫다고 말하면서 하둡보다 스파크 쪽이 더욱 강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하둡이 전부가 안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둡 중에서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것이 안 쓰이게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구동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동작했을 때 구동시간, 5번 반복했을 때의 구동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스파크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를 보면요. 스파크와 하둡이 어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실행을 할 때에 스파크가 80초 걸리는 것이 하둡은 맵 리듀스는 110초나 걸리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스파크는 나머지는 계속 1초씩밖에 안 걸리고요. 하둡은 매번 110초씩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반복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맵 리듀스에서 스파크로 이동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간략히 적어 놓았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넷플릭스, 야후, 이베이 등이 이 대규모로 스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에 구글 알파벳과 아마존이 이 데이터 브릭스라고 하는 스파크 기술을 가진 기업에 일제히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스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구현되어져 있는 거죠. 이 하둡에서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단점이 기존의 파이썬과 다름의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요 어떤 정보, 그 통계적 정보를 볼 때 이 describe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죠. 너무 감사하게도 2019년 4월에 코알라스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스파크를 기존의 파이썬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파크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각광받는 것을 파이썬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리눅스만 제대로 배워도 데이터베이스 쪽 경쟁력을 확보했듯이 이제 파이썬의 이 사용성이 AI 붐과 그리고 이런 분산 시스템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메시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 카카오톡이 모든 것을 점령한 것처럼 이 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코알라스가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하루에 10,000건 이상씩 다운로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왼쪽 위가 기존의 파이썬 판다스 라이브러리 사용법입니다. 이때 스파크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오른쪽 위와 같이 코알라스를 통해서 이 기존의 파이썬 언어와 유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향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AI, 빅데이터, 이것을 아우르는 언어로 파이썬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숙달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의 경험 기반으로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코드를 이렇게 코드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잘 기억에 남겨질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 그리고 교육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